예, 그러면 이어서 행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한다 그랬고, 결국 배임죄에서 행위는 배임행위라고 하는 것인데, 교환해 보듯이 배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임무에 위배된 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가지고 본인한테가 손해가 발생시키는 거, 본인한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 그걸 우리가 배임행위라 한다. 그러면 배임행위의 기본적인 세 가지 개념 요소는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 이 취득은 자기가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되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한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그걸 우리가 배임행위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개념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무위배행위라고 하는 것은 배임행위는 법률행위 이외의 사실행위로도 가능하다. 법률행위인 경우는 법률상 유무효는 불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88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임무위배행위에서 임무위배가 뭔지를 보는데, 쉽게 말하면 임무위배, 배임행위, 배임행위라고 하는 거, 배임행위 자체의 뜻이거나 아니면 뭐 임무위배행위의 뜻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개념적으로 그런 개념을 먼저 머리에 넣어놓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88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하면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인관계를 저버리는 일체 행위를 포함시킨다. 여기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는 것 관련돼 가지고 법률행위의 유무효는 그 따져볼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임무위배행위를 좀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은 이 임무위배행위는 자기뿐만 아니라 부자기로도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환해 보는 것처럼 사무처리자가 채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고의로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해야 될 것을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도 채권 행사하지 않아 가지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가 임무위배행위라 행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채무불이행은 본질상 자기의 사무이기 때문에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까 대물변제 얘기라든가 부동산 이중매매, 그다음에 그 뭐 동산 이중매매에서 계속 보겠지만 결국 채무의 불이행은 자기 사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무위배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피해자의 동의는 뭐다? 피해자의 동의는 여기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 사유라고 보는 겁니다. 순수하게 사회적 이익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이익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구성권 해당성을 배제하는 양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개주가 개원으로부터 일정액의 계금을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는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뺀 계금을 지급하여도 임무위배행위 아니다. 개주가 개원들부터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일정 금액을 빼고 죽은 다음에 나머지 내일 주겠다는 상대방이 동의했다. 동의한 거는 그냥 그거는 양해에 해당한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이제 관련돼 가지고 위배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모험적 거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기적 거래, 모험적 거래라고 하는데 양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일을 맡겼어. 투자물 맡겼어요. 투자물 맡겼는데 이 사람이 모험적 거래를 했다. 근데 양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에 원래 그런 모험적 거래는 금지돼 있었다. 그럼 당연히 그거는 임무위배행위, 배임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임죄가 성립돼요. 당사자 내부 사이에서 아예 모험적 투자가 금지돼 있었으면 그거는 그 배임죄가 성립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투자를 맡겠다면 투자를 하다 보면 약간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를 함으로써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의 성질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럼 그러면 그런 모험적 거래 중에서 회사 경영자의 모험적 거래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모험적 거래 중에서 투기적 거래와 관련돼 가지고 회사 경영자가 그런 모험적 거래나 투기적 거래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와 관련돼 적용되는 것이 바로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대표가 회사가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가 실패하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성공하면 굉장히 고수익의 어떤 그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그거를 회사 경영자가 경영상의 어떤 판단으로 했을 경우에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하는 것이 경영상 판단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임무위배행위 관련돼 가지고 경영 판단의 원칙이 있다. 즉 모험거래가 있는데 모험거래에서도 회사 경영자가 하는 모험거래에 대해서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뭐다? 첫 번째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돼요. 주관적 교환의 번호처럼 주관적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절차적 요소가 있어야 된다. 객관적 요소라고 하기도 하는데 절차적 요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즉 주관적 요소는 뭐다? 주관적 요소는 그 성실하게
경영자가 주관적으로 기업의 최대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경영상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판단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 사정을 다 고려해보고 성실하게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성실하게 판단한 다음에 그것이 어떤 그 절차를 갖췄다. 절차를 모두 거쳤다. 회사의 내부적인 적법 절차를 다 거쳤다. 그럼 어떡한다? 그때는 비록 그 투자나 그런 투자나 아니면 결정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 경영자한테 배임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는 것이 경영 판단의 원칙이고, 학설들이 말하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의 핵심적 요소는 이렇게 주관적 요소, 절차적 요소 두 가지를 갖췄냐, 안 갖췄냐를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판례는 절차적 요소에 관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판례는 주로 이제 주관적 요소, 성실하게 판단했냐고 하는데 결국 우리 판례는 주로 이걸 고의의 문제, 배임죄의 고의의 문제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판례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 배임죄 성립 요건 중 임무 위배 행위 내지 배임의 고의의 인정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판단한다. 배임죄도 어차피 이런 임무 위배 행위를 하는데 아주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 즉 학설들이 말하는 성실하게 판단했냐 판단하지 않았냐와 관련돼 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경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재판 조지 보시면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타인 발행의 악서고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할 경우 그 타인이 어음금의 지급 능력이 없어 그 배서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면서 이에 나갔다면 이러한 약속어음의 배서 행위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게 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 행위가 되고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판례가 바라보는 거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이 발행한 어음에다가 배서를 했어요. 자, 근데 저 사람이 어음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어. 회사 경영자는 그걸 알았어요. 하지만 회사 경영자는 어떻게 했냐? 회사의 적법 절차를 따랐다는 겁니다. 즉 이사회의 결의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하더라도 배임죄의 고의를 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89페이지에 보면 주식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즉 절차적 요소를 갖췄다 할지라도 뭐요? 그 결의의 내용이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를 해야 할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 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배임 행위가 정당한 될 수는 없다. 즉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판례로서 2019년도 작년 판례가 하나 있는데 관련돼 가지고 보면 결국 경영 판단의 원칙은 그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그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는데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경영 판단의 원칙에 의해서 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결 유지 밑주침 부분 보시면은 기업의 경영에는 원칙적으로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회사 경영자가 성실하게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이익이 아니라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배임죄로 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판례 입장도.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밑줄 보시면은 현행 형법상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제한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의도적 행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 기준은 유지되어야 된다. 배임죄에서 경영 판단에 있어서 배임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의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보는 것처럼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비상장 주식은 시가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신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격을 시가로 모아 주식의 가격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근데 비상장 주식이 거래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시가도 몰라. 만약 그러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당의 비상장 법인 및 거래 당사자의 상황, 당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평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상장 주식을 너무 싸게 거래하거나 하더라도 무조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판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 판단의 원칙 관련돼 가지고 그런 문제를 받아주시고,
사례 문제 경영 판단의 원칙이 나오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냥 배임죄 고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친권자의 이해상반 행위와 배임죄 성부 그랬는데, 자, 임무 위배 행위는 비록 친권자를 할지라도 임무에 위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요지 2번 보시면 미성년자와 친상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철회한 자의 지위에 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배임행위의 두 번째 요건은 임무위배행위인데, 그 임무위배행위를 가지고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건 뭐 크게 문제된 것 같고, 본인한테 이제 중요한 건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본인한테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된다. 그럼 이런 손해는 어떤 것들을 말하냐? 본인 전체 자산의 감소, 본인의 교환 보시면 본인의 전체 재산 가치의 감소, 전체 계산 원칙인데 전체 재산이 감소하는 게 뿐만 아니라 얻어야 될 이익을 못 얻는 경우, 그것도 우리가 손해로 본다는 겁니다. 좀 이따 판례 보면 나오겠지만 이 손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이 손해 발생의 손해는 적극적 손해를 포함한다. 당연히 감소하는 거.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감소했다는 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얻어야 될 거 못 얻었다 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손해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면 되고, 손해를 가한 때 의미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학설은 침해범위라 보지만 판례는 위헌범위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례는 위헌범설 입장이라고 판례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대부분 2000년 12월 판례 선고된 99도 3338 판결을 보시면은 판결 요지에 미추춘 부분 있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하면 이제 앞서 봤던 내용인데, 철회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사이에 신인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다. 임무 위배 행위는 앞서 봤던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는 문제없다. 배임죄는 위헌범이다 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럼 중요한 건 밑에 그 두 번째 이제 표준 판례가 나오는데, 재산상 손해에는 소극적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극적 손해까지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191페이지의 밑줄 춘부 보시면은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 데에도 임무 위배 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 증가를 객관적 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 위배 행위로 이러한 재산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임무 위배 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 위배 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를 산정해야 된다. 결국은 소극적 재산도 포함된다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판례 이제 표준 판례인데, 전환사채 발행도 배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환사채 발행을 하는데 원래 그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실제로 주식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그 전환사채 인수 대금이 납입되지도 않았는데 그 발행을 해준 경우는 배임자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판례이기 때문에 판결 요지 보시면은 전환사채의 발행을 담당하는 사람과 전환사채 인수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제3자에게서 전환사채 인수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용하여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전환사채 발행 절차를 마친 직후 인출하여 차용금 채무와 변제에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전환사채의 발행이 주식 발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목적대로 곧 전환권이 행사되어 주식이 발행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신주 인수대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사채의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회사에 대하여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되어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도록 조치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전환사채 인수인이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고서도 전환사채를 취득하게 하여 인수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가 사채에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여 취득하여야 할 인수대금 상당의 금전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여 이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때는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 발행 관련돼 가지고 결국 그 가장 납입한 경우에는 우리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표준 판결은 손해 발생의 판단 기준과 재산상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무엇이냐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2015년도 판례인데, 이 192페이지 보시면은 뭐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손해 발생의 위험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서 그런 데부터 나오죠. 두 번째 밑줄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과 같은 정도의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례는 최근의 어떤 견해를 통해 가지고 배임죄가 위헌범위긴 한데 그 2015년도 판례죠. 위헌범위긴 한데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본인한테 구체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다. 단순히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정도로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92페이지부터 이제 나와 있는 표준 판례는 2017년도 전원협의 재판결이죠. 과거에 배임죄가 기수가 된다. 배임죄는 위헌범위이기 때문에 약속음을 발행한 경우에 무효인 약속음을 발행하기만 하더라도 배임죄 기수가 된다고 봤는데, 실제로 무효인 약속음을 발행했더라도 그 무효인 약속음이 유통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 무효인 약속음에 의해서 어떤 뭐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아예 없다. 그럴 때는 실행에 착수한 거지만 배임죄가 위험이 창출됐다고 하는 기수에 이를 수 없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배임죄의 미수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2017년도 판례는 아마 이게 2018년도 변호사 시험에 바로 나왔던 2018년도인가요? 2018년도에 변호사 시험에 바로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모의고사 본 시험에 바로 나왔던 판례인데 그 당시에 출제 위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판례입니다. 이거는 판례 내용을 알면은 배임죄 미수로 갈 거고 판례 내용을 모르면 배임죄 기수로 갈 거 아니냐. 뭐 전합체 판결을 뭐 아무리 중요하지만 그렇게 논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도 아닌데 이 판례 굳이 내야 되겠냐 하는 내부의 논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냈고, 나중에 실제로 채점할 때 배임죄 미수로 채점 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점수를 줬지만 기수로 한 사람들은 좀 감점하려다가 뭐 못했다고 하는 그런 뒷얘기도 있는 판례입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전합체 판결이라 가지고 92, 93페이지까지 뭐 94페이지까지 정리되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93페이지의 밑줄 친 부분 중에서 나번 그 윗부분에 밑줄이 있고 나번 밑줄 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권을 남용해가지고 약속음을 발행했다. 약속음을 발행했다면 어떻게 해요? 일단 회사에는 유효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이 대표이사가 허위로 발행한다. 회사에 약속음을 회사에 약속을 발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발행한다는 걸 알았다면 자체가 아예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 부담 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 상대방이 알았다면 아예 회사에 대해서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달리 그 의무 부담 행위로 인하여 실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로서는 배임의 범위로 임무위배행을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하기 때문에 배임죄 미수에는 이른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표준 판례가 있는데 94페이지 보시면은 질권 설정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자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판결 요지 보시면은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 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에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갑이 질권 설정자예요. 그러니까 질권 설정자에다 얘가 채무자겠죠. 자, 그리고 을이 채권자이자
여기가 질권자입니다. 근데 질권은 어떤 설정이냐? 갑이 A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다. 그럼 질권 설정을 여기다가 질권 설정한 겁니다. 자,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 갑이 A에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질권 설정했다면 이 채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갑은 A한테 통지를 해야죠. 그렇다면 그런 내용이죠. 민법 352페이지처럼 이 사람은 이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질권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즉 갑이 A한테 이 채권에는 질권이 설정됐다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변제할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렇게 질권 설정했다면 얘가 뭐요? 얘한테 통지하거나 얘가 승낙했다. A가 승낙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A는 누구한테 변제된다는 건지? 을한테 자기가 가진 채무를 얘한테 변제하는 게 얘한테 변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얘가 일로 변제해가지고 얘가 받아 먹었다 할지라도 뭐요? 얘한테 배임자가 성립하냐? 배임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얘가 승낙한 이후에는 얘는 뭐예요? 을은 언제든지 자기한테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질권 설정자가 여기서 갑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 하여 예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 하여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철회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질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얘한테 채권을 갖다가 채무를 받았다 할지라도 배임자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얘는 뭐예요? 얘한테 다시 청구하면 된다는 거죠. 질권에 의해서 채권에 대한 질권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침해범설에 의하면 배임행위와 재산상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거기까지 보고 이제 중요한 게 제가 과거에는 뭐 손해발생 문제 좀 지우고 이걸 교환해 보는 것처럼 차임매수 LBO라고 하는 차임 매수 행위에 관련돼 가지고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차임 매수와 관련돼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차임 매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을 인수하는데 내가 내 돈을 들여가지고 그 기업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 있는 어떤 동산이라든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받아가지고 이걸 인수한 다음에 이 회사 돈으로 갚아버리는 경우, 그걸 우리가 이제 차임 매수라고 하는데, 그런 차임 매수가 과연 배임자가 성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194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이른바 차임매수 또는 LBO는 이르적 법적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 인수를 위한 자금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상당 부분을 피인수기업의 자산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의 기업인수기법을 일괄하여 부르는 경영학상의 용어로, 거래 현실에서 그 구체적인 태형은 매우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상회사의 경영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첫 번째가 담보 제공형, 담보 적용형 차임 매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합병형 차임 매수, 그리고 세 번째는 환급형 차임 매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형사법 학자들이 차임 매수에 대해서 이제 별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연대에 있는 한상훈 교수님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김성동 교수님 교과서라든가 몇몇 교과서에 이 차임 매수에 관련된 법리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도 실제로 기업 인수 합병에 있어서 배임죄 성립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담보 제공형 차임 매수만 우리가 배임죄가 된다 하는 판례가 하나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판례가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차임 매수를 굳이 배임죄 설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했는데, 뭐 강의 교환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험에 나오기는 약간 좀 처음엔 나올 것 같았는데 자꾸 공부하고 이제
학생들 강의하다 보니까 시험에 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담보 제공형 차입 매수 2012년도에 나온 판결로 2012도 1283 판결인데 뭐 신한 사건인데 이건 결국 뭐냐면은 판결을 좀 봐보세요. 기업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 회사에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 피인수 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인수자만을 위한 담보 제공이 무제한하게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인수자가 피인수 회사의 위와 같은 담보 제공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하나여 허용될 수 있다. 만약에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배임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갑이라고 하는 회장이 있어요. 이 회장이 어떤 회사를 인수하려고 SPC를 갖다 세웠습니다. SPC는 특수목적법인이죠. SPC를 세우고 이 회사 어떤 회사를 인수하려고 그래요. 자, 이 뭐 A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SPC의 대표이사는 뭐 갑 회장이겠죠. 근데 얘가 SPC 특수목적법인이 이 A 회사를 인수하려면 매매 대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으로 대출을 받는데 이 대출에서 은행은 대출을 그냥 해줘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죠. 뭔가 담보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담보를 요구하는데 이 갑 회장이 A 회사한테 대해서 야, 니네가 담보를 제공해라. 즉 A 회사가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이 대출금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걸 이제 인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갑 회장은 뭐예요? A 회사를 인수하게 되고 특수목적법인은 그 특수목적이 없어지고 나면 달성되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겁니다. 자, 인수해가지고 결국 담보 제공한 이 회사의 자금으로 A 회사의 자금으로 결국 갑 회장이 인수한 거게 됐죠. 자, 이랬을 때 배임자 성립하냐? 배임자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배임자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어때? 이렇게 담보 제공했다면 A 회사가 이 은행에 대해서 담보 제공했는데 배임자가 안 되려면 이 담보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급했을 때는 뭐다? 이때는 배임자 성립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급 안 했다. 이 담보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배임자가 성립하다고 본 것이 담보 제공형 차입 매수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담보 제공형 차입 매수는 배임자가 성립한다 하는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면 되고, 합병형 차입 매수는 뭐냐? 합병형 차입 매수는 그 좀 이거랑 다른데, 자, 똑같이 갑이 SPC를 설립해요. SPC를 설립해가지고 A 회사를 인수합니다. A 회사를 인수하는데 똑같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죠. 자, 근데 돈을 빌리고 담보 제공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뭐냐? 나중에 이거 다 합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다 합병해가지고 이 회사가 인수한 대금은 결국 뭐다? 이 회사가 제공한 담보는 이 사람이 담보 부담한다는 거예요. 거기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임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SPC를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인수하는데 단지 인수되는 피인수 회사에 자금을 가지고, 아니 피인수 회사에 어떤 그 담보 제공만 시켰다. 그런 경우 배임자가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전체를 합병할 생각이었다.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생각이었다. 그러면은 그 경우는 배임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제가 이제 상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인가요? 그 인수하는 것도 아마 이렇게 합병형으로 인수하는 것 같은데 뭐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모르는데 얘기 안 해야 되는 건데 생각하고 있던 걸 얘기한 거고, 그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합병형은 배임자가 되지 않는다. 담보 제공형은 배임자가 된다고 하는 구조만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197페이지에 나오는 환급형이 나오는데, 환급형 차입 매수와 관련돼 가지고는 배임자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부산고등법원의 판례였고, 이것이 2013년도에 대법원 판결까지 와가지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배임자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배임자가 성립한다는 담보 제공형 차입 매수만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차임에서는 옛날에는 좀 길게 설명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결국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가 있어야 되고, 자, 역시 뭐다? 여기도 제내 문제이기 때문에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 불법 영득 의사라고 하는 것은 횡령죄에서 말하는 불법 영득 의사와 같은 거다. 절도죄나 강도죄에서 말하는 불법 영득 의사와는 다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취득이 객관적 소유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이득 의사가 고의의 한 내용 요소가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불법 이득 의사가 이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고의의 내용으로 불법 영득 의사가 들어온다. 횡령죄라고 똑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죄수 문제로 불가벌적 사후행위 문제가 이제 표준 판례에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회사의 정기예금의 질권을 설정한 후에 그 질권의 실현에 동의하는 행위가 이어진 경우 후행 행위는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여기 보는 것처럼 그 판시상 보면은 판시상 보시면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회사 명의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즉 갑이 대표이사인데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회사의 채권에 대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그 채권자 자신의 채권자한테 그 회사 명의의 정기예금, 회사 명의의 정기예금에다가 질권을 설정해 줬다. 그럼 질권을 설정해 준 자체 그것이 배임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가 대표이사의 채권자가 그 질권을 실행하려고 동의를 구하니까 동의를 해줬다. 그 동의 자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로 성립한 별자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좀 밑줄 친 부분 보시면 피고인의 예금 인출 동의 행위는 이미 배임 행위로서 이루어진 질권 설정 행위의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상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다라고 판단한 것들을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범관계가 나오는데 결국 이 배임죄와 관련돼 가지고 배임죄에서 대항범의 문제라고 하는데 거래 상대방의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배임 행위자의 거래 상대방은 공범인가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이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배임 행위를 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신인관계에 의해서 어떤 사무처리를 맡겼어요. 근데 내가 배임 행위를 통해 가지고 제3자한테 이득을 취득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반드시 이런 배임 행위에 의해서는 제3자가 있어야 된다. 그때 이 제3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만약에 배임 행위다. 그럼 이 3자는 무조건 배임죄 공범이 되겠냐? 배임죄 공범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제3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어떤 행위 기여를 했을 때 그런 경우에만 우리가 배임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자의 형사책임 문제와 똑같은 거죠. 99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성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여기 어떤 사람인데 내가 배임행위를 했어요. 내 배임행위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득을 얻었어. 이 사람이 내가 배임행위라는 걸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공범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나한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 전 과정에 대하여 관여하는 등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그런 경우에만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98페이지 나온 판례, 99페이지 나온 판례가 바로 그런 정도니까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판례의 내용을 좀 이해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임죄와 관련돼 가지고 공범과 신문 문제가 나오는데 타인의 사무처리자도 업무자도 아닌 자가 업무상 사무처리자의 업무상 배임죄에 가담한 경우 비업무자는 업무상 배임죄 부분에 대해서도 33조 본문을 적용하여 업무상 배임죄 공범이 성립하고 과형에 있어서만 33조 단서에 단순 배임죄형으로 처벌한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총칙상에 나와 있는 33조
공무원과 신분에 관련된 본문 단서 규정을 보시면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배임죄 관련된 걸 보고 나머지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잠 쉬었다가 관련 문제로서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 수중제죄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